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인데요.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하고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도 또 뜨거운 문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인데 이건 뭐 대립이 굉장히 격화되는데 전공의들이 여전히 한 90% 이상 근무지 이탈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다가 그래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었는데 전공의들도 노동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파업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에 의사 파업이 뭐 논란이 되게 됐고 처벌 뭐 운운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의사협회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파업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파업을 하려면 노조를 조직해가지고 파업을 한다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의사들도 지금은 파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정부에서도 파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파업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의사들은 업무 개시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파업이 아니라 집단 행동인 거죠. 그 각각 다 출근하지 않은 출근 거부를 하면서 그걸 그 단체 행동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바로 그 법도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노동자가 파업할 때 약간의 이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권리를 위해서도 임금이나 이런 처우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로 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갖고 지금 있었잖아요. 의대 정원이 의료 종사자, 의사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 노동의 조건을 침해하느냐가 쟁점일 텐데 의사들은 당연히 그렇다 생각하지만 이걸 파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이건 노동 조건과 상관없이 억지로 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파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의사도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파업의 권리를 좀 더 넓게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외국에서는 사실 정치적 목적의 파업도 다 용인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법 파업, 불법 파업을 나누는 게 맞느냐. 그리고 노동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단체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은 지금은 노동자들의 파업과는 노동법상 파업과는 달리 그냥 집단 행동인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들도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관계 투쟁이 아니고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다 그런 성격이 좀 있기도 하고요. 당연히 의사들은 자기들의 뭔가 어떤 이제 수입이나 장기적인 그 비전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아이를 두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서로 배를 갈라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아이를 생각하느냐. 아이가 국민들 건강이라고 한다면 진짜 엄마는 손을 놓겠죠. 근데 둘 다 지금 손을 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을 아이를 둘로 쪼갤 것인가. 결국 진짜 엄마가 양보한다면 정부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죠. 국민이 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분 상하네요. 저도 이제 환우 가족이기도 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몸짓기면 안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 상황이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물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의사들은 여기서 물러나면 치명적인 그 타격을 입게 된다고 보고 있고 정부도 잃을 게 없죠. 일단 총선까지는 가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찬성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짚어보죠. 환자들이 사실은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뭔가 의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게 핵심이 지금 의대 증원으로 지금 불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의대 정원이 지금 의사 숫자가 작아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몇만 명이 부족한다는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 2006년부터 무려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지금 그림 나오죠. 묶여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2,000명씩 꾸준히 늘려서 1만 명을 늘려보겠다라는 이제 안을 내놨죠. 근데 이제 의대 정원을 저만큼 늘리겠다는. 네네네. 그러면 매년 10,000명씩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의사가 부족하게 해마다 3,000명씩 졸업을 하잖아요. 그 꾸준히 늘어나게 할 텐데 이걸 이제 더 추가로 늘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2035년에 되면 이제 1년에 13,000명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줄일 거냐, 의대 정원을 줄일 거냐, 늘리기도 어렵지만 그때 줄이면 그 반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의사들은 계속 이게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의사 수 자체가 아주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OECD와 다른 이제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의 의사들이 부족한 건 일단 맞고요. 통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면 1000명당 의사 수가 지금 한국이 지금 굉장히 적죠. 2.6명이고 다른 나라들은 뭐 4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의 한 절반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또 보면 이 국민 1인당 병원 수는 또 한국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동네 병원들이 좀 많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 가면 일반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한 뭐 1분 만에 진료가 끝나잖아요. 네. 이제 의사들 수가 한 명의 환자를 진찰실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이 진료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분마다 한 번씩 계속 환자를 봐서 하루에 뭐 몇십 명을 봐야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구조. 그러니까 개별 환자 단가는 낮지만 이 진료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통 감기 때 가면 어떤 병원들은 이틀 뒤에 다시 오세요 그러잖아요. 약을 이틀밖에 안 주고 그 말은 한 번 더 와서 한 번 더 비용을 받겠다라는 거고 국민들은 이게 사실 또 건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좀 자주 가는. 그래서 한국이 1인당 병원 방문 숫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부족한데 의료 행위 숫자는 굉장히 또 많은 그런 기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ECD 통계 그 그래프 나왔던 거 보니까 한국이 1인당 대면 진료 건수가 16.6건, 그래서 독일, 일본, 네덜란드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많죠. 뭐 훨씬 많네요. 예, 예. 거의 뭐 평균의 2배 이상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은 또 의료 쇼핑이란 말도 나올 정도로 그냥 너무 병원 자주 가는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개별 단가가 낮다는 거죠. 국민들 부담은 적고 의사들도 버는 게 적기 때문에 많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구조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만약 근데 여기서 의사들이 더 늘어나면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환자 수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제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의료 접근권이 꽤 있다는 건데요. 1인당 네, 대면 네. 진료 건수가 네, 네. 높다는 건. 근데 응급실 뺑뺑이, 뭐 소아과 오픈런 그렇죠. 이런 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접근성이 또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인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급병원에는 또 이 쏠림 현상이 심하죠. 그래서 다들 한국 사람은 또 특히 아프면 구급차 타고 대형 병원으로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특히 또 이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환자가 절반이 넘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동네병원 가고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응급실에는 또 응급실에 그 필수 의료들 응급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전공의도 부족하고 전문의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우리가 전공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면 좋은데 이 인턴과 레지던트입니다. 그래서 합쳐서예요? 네네. 아, 옛날엔 인턴은 수련이라고 인턴 플러스 했던 것 레지던트를 같은데. 합쳐서 이제 합쳐서 수련이라고 하고 전공의. 그래서 이제 아, 이분들이 그럼 병원에서 전공의 이제 수련이 같은 말인가요? 아, 그렇군요. 병원에서 이 수련을 하면서 사실상 교육생의 신분인데 지금 노동자들처럼 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분들은 또 지금 주 80시간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많게는 150시간까지 일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받는 수익은 전공 의사들의 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의료 드라마, 의학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청춘 남녀들 젊고 건강하고 잘생긴 슬기로운 의사들이 의사생활. 네, 그렇죠. 엄청 고생하면서 일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로망처럼 그려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이 그렇게 전공의들에게 사실 교육생들인데 교육생에게 엄청 많은 일을 맡기면서 이걸 싸게 굴리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또 문제가 많은 병원들이, 많은 의사들이 피안성이라고 합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돈이 되기 때문에 다국적으로 빠져나가고 아무도 응급실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죠. 외과 수술 같은 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힘들고 돈 안 되는 의료를 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의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메꾸려면 전공의들, 교육생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생들이 뭐 실제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과잉 진료를 맡기면서 이게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지탱해 왔다. 그게 또 하나의 또 문제고요. 아니 근데 네. 피안성의 경우에도 네네. 전문의가 있고 전공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대형 병원 안에서는 네네. 내과, 외과도 전문의가 있고 전공의가 네네. 있을 텐데 지금 주 80시간 일하는 분들은 다 내과, 외과 소속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수 이제 의료 그 대형 소속은 병원에서도 아니고. 만약에 피안성의 이제 전공의들은 그분들도 일이 많긴 하겠지만 사실 응급실에 일하는 분들만큼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병원의 피안성에서도 이제 그 전공의들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응급실의 인력 부족, 그다음에 필수 의료, 외과나 내과, 그다음에 그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이 의료진이 몰리지 않는 것들,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의사가 계속 부족해지는 현상들, 그리고 심지어 내과 의사를 하다가
갑자기 모발 이식 전문으로 돌아서기도 하고요. 모발 이식은 전공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네. 피부과가 아닌데 나중에 이제 뭐죠? 그 피부과 치료 같은 것들을 조금 배워가지고 네. 그쪽으로 옮겨 보톡스 같은 거 배워가지고 예를 들면 소아과 의사가 보톡스 전문 병원으로 이 업종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의사 정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쏠림 현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필수 의료의 수가가 떨어지고 의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그 업종의 과목에 의사들이 없는 게 문제인데 이거 전체 의사를 2,000명씩 늘려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그 세 가지인데 상급병원 쏠림 현상하고요. 네. 그리고 전공의들이 과로하고 과잉진로, 있다는 예.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한성으로 몰려서 네. 필수 의료의 의사가 네. 없어지고 있다는 세 가지인데요. 네. 일단 다른 거 두 가지는 좀 구조적인 것 같은데 전공의들 과로하는 거는 네. 의대를 증원하면은 다음 전공의가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전공의들 사실 근데 지금 쟁점에서 전공의들 우리 힘들어서 일 못하겠어요라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 이제 5년 고생하면 나가서 또 억대 연봉을 벌 거거든요. 억대가 아니라 뭐 4억 이상 연봉을 버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다 나가서 피한성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근데 아니면 필수 의료 예를 들면 내과, 외과 전공의들도 4억 원씩 벌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기 보시면 그 흉부외과가 정확히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흉부외과가 지금 4억 8천입니다. 지금 이제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요. 흉부외과는 연봉이 4억 8천, 안과가 4억 5천, 그다음에 피부과가 이제 3억이 넘는데 소아청소년과는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도 2억 5천 정도고요. 이게 이제 또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소아과 오픈런 말씀하셨지만 소아과 의사들이 부족한 건 그만큼 수가가 낮고 이 연봉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지금 봉직의 연봉인가요? 아니면 전체 전체 개원이 합쳐서 그런데 포함해서? 실제로 이제 개원이로 가면 훨씬 더 연봉 차이가 커지게 되죠. 근데 소아과는 개원이로 가도 사실 이제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아과를 계속 문을 닫거나 또 어린이가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소아과가 줄어드는 현상들, 그다음에 지역에 가면 산부인과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1시간 이상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럼 전공의들의 숫자하고 관련된 문제는 네. 어쨌든 이 전공의들의 관심사는 나중에 전공의의 이 혹독한 과정을 거치고 맞습니다. 나갔을 때 네. 받게 될 보상이 관심사인 것이지 현재 처우가 좋아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그런 참고 말씀이세요?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게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전공의들 조금 고생하면 얼마든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전공의들이 우리 힘들다고 정원 늘려주세요. 근데 그 늘린다고 해도 이게 10년 뒤쯤에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뭐 전공의들의 그 과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이 굳이 10년 뒤에 자기 후배 전공의들 편하자고 거기에 찬성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때가 되면 자기들은 이미 나가서 사회에서 개업을 하거나 취업을 했을 텐데 자기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겠죠. 한국에서는 3분씩 환자를 보면서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는 게 자기 수입을 보장해 주는데 그게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제가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의사들이 그러면 이걸 밖으로 싸움을 볼 것이냐. 당신들 이게 뭐 정원 늘려가지고 좀 더 의료 서비스를 좋게 만들자는 건데 당신들 수입 줄어들까 봐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몰아가는 건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필수 의료의 붕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빼놓고 단순히 정원 늘리자는데 의사들이 반대한다. 의사들이 국민들 건강을 볼모로 잡고 버티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전공의 근무 시간은 줄어들긴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 문제는 해결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대 네. 증원이 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아하. 문제 중에서 하나인 지엽적일 수 있지만 전공의들은 과로하고 과로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노동권 문제도 있고 교육생의 그렇습니다. 신분 문제도 있고 처우 문제도 있고 그거는 해결되잖아요. 그걸 해결되는데 아무도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전공의들이 과로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걸 꺼낸 것도 아니고 의사들도 우리 과로하고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참을 수 있고 전공의를 끝내고 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의사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제 문제가 부족한 거는 전공의들이 과로하고 문제 아니라 전공의들은 주 150시간도 하는 분들이니까 정작 문제는 이제 대학병원 이외에 그 필수 의료의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다들 피한성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가장 공부 잘하는 의사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여드름 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이 노동장에서 뭐 이 팔이 떨어지고 배가 갈려서 오는 그 응급 환자들을 볼 이 응급의학과나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지금 정원을 늘리는 걸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너무 무책임하게 당장 지금 이제 의사들도 말하는 거, 전공의들이 말하는 건 정원을 늘릴 필요는 있다. 다만 2,000명씩 늘리면 이거 당장 교육 현장에서 감당도 안 되고 지금 그 지방의 미니 의대라고 하잖아요. 50명도 안 되는 전교생 50명도 안 되는 의대들에서 갑자기 이걸 2배, 3배 늘리면 일단 지방 의대들은 또 교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교육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 올해부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또 해준다고 하니까 다 늘리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과 대학과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충돌하는데 아무튼 쟁점은 지금 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원 2,000명 늘리는 걸로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다.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문제를 더 심화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이제 이것도 트리클 다운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피한성을 많이 몰리면 피한성이 돈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이쪽 필수 의료로 올 거 아니냐, 외과나 뭐 산부인과나 소아과로 올 거 아니냐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의료 시장 전체가 다 이제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아까 전공의들의 과로 문제를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적하셨던 문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하고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그 문제는. 근데 그러면 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수술 한 번 하는데 그 뭐 10시간씩 뇌수술을 하는 그런 그 이 오래 힘든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들이 이제 건강보험 수가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지금 숫자를 어디 적었는데 그 숫자가 이제 그 건강보험 수가가 낮기 때문에 최고의 의사들이 10시간씩 붙들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정작 그 수가로는 피부과에서 여드름 짜주는 의사보다 훨씬 더 수입이 낮다는 거죠.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돈 문제는 돈 문제네요. 돈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한국 사회 전체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이 중요한 필수 의료의 의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그건 단가가 잘못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의사들의 이제 서로 그 직역 이기주의 때문에 피부과 의사들의 그 수가를 낮추는 쪽으로 이게 논의가 되지 않는 거죠. 다들 서로 자기 단가를 낮추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그러면 소아과 단가를 높여서 아니면 지역 의료 지역 병원의 단가를 높여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100명을 받아야 이게 매출 뭐 연봉 1억 만들 수 있다면 지역에서 50명만 받아도 연봉 1억 만들 수 있다면 지역에 가서 일을 하겠죠. 근데 지역은 일단 환자가 적으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보험 수가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가를 필수 의료에 소아과를 수가를 좀 높여주자. 아니면 외과를 높여주고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그 밤샘에서 일하는 환자들의 의사들의 그 좀 일당을 높여줘서 지금 24시간 대기라는 의사들이 있는데 그 대기 이제 밤에 연락이 와가지고 새벽에 출동을 하면 5만 원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약 30만 원 올려주면 이 문제 해결이 될 텐데 그렇게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다른 데서 낮추고 이쪽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더 전체 예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법은 일단 간단합니다. 필수 의료 문제라면 피한성이 버는 것만큼 외과와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의 의사들이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반론을 좀 펼쳐볼게요. 네네. 저도 이제 환우 가족이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피한성으로 가는 이유는 거기 수가가 높아서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장사할 수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맞습니다. 할 수 있고 막 수가도 높고 비급여고 비급여고 또 급여도 아닌 다른 많은 것도 해요. 요새 병원에 가면은요. 네네. 이 제품도 써보세요. 이런 거 권하는 거는 이제 의료행위를 넘어서는 완전히 건강식품 장사 같은 네네. 걸 하거든요. 근데 그랬네요. 그거를 네. 할 수 없는 이런 내과나 외과 같은 데가 필수 의료잖아요. 그럼 여기 수가를 막 높여봐도 그 장사하는 분들을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제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정도 되겠죠. 아니면 뭐 거의 피한성 수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필수 의료 의사들이 자괴감 느끼지 않을 정도로 높여줘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피한성에서 무슨 화장품 팔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만들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부심 갖고 일하는 의사들이 자괴감을 갖고 너무 괴로워서 떠나는 일을 막을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또 이게 이제 한국의 각자도생 사회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데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또 이 실손보험 가입률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게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이 비급여 진료를 대비해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데다가 그렇죠. 또 병원에 가면 실손 있으시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비급여 진료를 권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웬만하면 비급여 진료하지 않도록 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실손에 떠맡기고 사람들은 실손에 보험사에 돈을 주고 이걸 또 의료비용을 높이는 쪽으로 부풀리는 쪽으로 이렇게 왜곡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 진료가 2021년 기준으로 17조 원이나 되네요. 그래서 이게 17조 원. 거의 두 배, 10년 사이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병원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고 의사들이 다 개업하려는 욕망이 생기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사회 전체적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 필수 의료 의사들이 이제 계속 빠져나가려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의사들의 뭐 연봉이 10년 동안 2배, 뭐 50% 올랐다, 네네. 뭐 몇십 년 동안 2배 올랐다 그러는 게 이것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의료 시장이 늘긴 했지만 이제 그 비급여 시장이 늘어나면서 비급여 시장으로 이제 이게 뻥튀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기 진료받으러 병원 갈 때 내는 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싸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의료비를 사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이미 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손보험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저기 그 오건호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게 건강보험 1만 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이 완벽한 100% 의료를 해결하자라는 제안도 하잖아요. 건강보험을 10,000원씩 더 내자는 거죠. 그게. 10,000원씩 더 내고 100% 비급여 진료를 다 없애고 다 해결하자라는 건데 여전히 그 비급여 시장이 있고 만약에 국민들은 이제 어떤 암이 걸리면 내가 잘 모르는 무슨 질병이 걸려서 가정이 풍비박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실손보험으로 달려가는데 이거 정부 해결해주고 어느 정도 다 그 건강보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건강보험의 외부 건강보험이 커버리지하지 못한 영역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의사들도 이왕이면 건보에서 해결하는 건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급여로 추천하면서 이게 더 좋은 약이 있고 더 좋은 처치가 있거나 더 좋은 뭐 이렇게 기법이 있는데 이걸 해서 해보시겠습니까? 실수 있으면 이걸로 하시죠라고 몰아붙이면서 이 시장을 부풀려 가지고 국민들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네. 시간 조금만 더 할게요. 네네. 1시 5분 네네. 조금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반론 또. 네. 그렇더라도 네. 어차피 비즈니스로 나가는 의사들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인데 변호사들도 네네. 사업하겠다고 나가면은 사업하는 거고요. 네네, 뭐 그렇죠. 우리 네. 의사들도 사업하겠다고 나가면 사업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물론 나는 정말 봉직의로서 환자들 네. 필수 의료에 종사해서 환자들 보겠다는 분들 보수를 좀 높여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높여주려고 하더라도 의사가 더 많이 공급되면 네. 이 필수 의료의 보수를 더 높여주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명감이 있어도 보수가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의사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네. 네,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해결을 좀 해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단순히 의사 수의 부족이 문제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피부과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부과보다는 이제 그런 필수 의료의 의사들의 처우, 그다음에 공공병원, 종합병원의 처우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투입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들에 의존하는 그 비율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외국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전공의들 과로를 좀 줄이고 거기 이제 전문의들이 대학병원에 취업해서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조금 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의사들의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지킬 거냐 아니면 의사들이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이걸 좀 깎아가지고 어디 다른 데 붙여주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공공의료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전체 그 의료 시스템에 어떤 공적인 그 책임을 환기할 것인가 이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이걸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게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필수 의료와 아니면 그 필수 의료 붕괴, 지역 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기 위해서는 수가를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비급여라든가 왜곡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필수 의료는 그래서 어쨌든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조정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 네. 그렇게 알아들었고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지역 의료는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역은 네. 또 다르잖아요. 네네. 지역에 안 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울산 의대에 이제 부속 병원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울산대 의대 부속 병원이 생겼는데 여기에 의사들 이 학생들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와서 교육 실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울산 의대에 그 시설이 안 돼 있고 거기 교수들이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뛰어난 의사들이 울산까지 내려가서 교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의대를 만드는데 사실 지역 의대가 아니라 무늬만 지역 의대고 서울에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기형적인 현상도 생기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 의대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고 결국 지역 의대에서 이 배출이 됐지만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제 아까 피한성이나 아니면 폐수료와 그 대비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에 와서 돈을 잘 버는데 지역에 아니면 뭐 더 군 단위로 내려가서 의사를 하려고 하는 그 수요가 줄어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떤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2,000명 증원 논의 이면에 이런 디테일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한 보완 대책이 없다라는 주장은 의사들에게도 명분이 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그 여론이 안 좋은데도 버틸 수 있는 건 이대로 가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다라는 그 절박한 또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네네. 마련 전혀 안 했나요, 정부에서? 뭐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같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이런 그 되게 부실하고 사실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는 수가 얘기는 없나요? 네네. 말씀하신 건강보험 수가 조정 얘기는.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뭐 이제 그 수가를 높이겠다는 이야기 있는데 결국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게 이제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필수 의료 패키지를 내놓겠다라는 정도지 거기에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와 2,000명 증원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게 원래 처음에 이제 의사들 제일 반발하는 건 처음에 300명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걸 이양하려면 좀 파격적으로 숫자를 좀 크게 키우고 이거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정치 효과가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이제 부풀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필수 의료 패키지는 당연히 가야 되고 다만 이 2,000명 증원이 갖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방안, 단계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아, 그래요? 필수 의료 패키지는 혼합 의료 금지하는 건데 네네. 혼합 의료 금지하면 개원애들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의사들이 반발하는 거는 증원도 있지만 필수 의료 패키지 자체를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필수 하죠. 의료도 말씀하신 수가를 올려주는 건 좋아. 그렇지만 공급이 너무 늘어나면 개원의들은 어려워지잖아요. 필수 의료 중에서도 뭐 MRI 권유해서 비급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다른 비급여 처치를 많이 제가 권유할 수도 있어야 말씀드리고 되는데. 싶은 건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네. 사실 총선 때까지 일단 이렇게 기득권 집단을 찍어 누르는 모양새를 가져가고 싶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된다. 그리고 증원하는 거 맞지만 이런 식으로 2,000명씩 증원하는 그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충분히 뭐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필수 의료 패키지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의 압박과 중재도 필요할 것이고 좀 그 디테일을 두고 좀 사회적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출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 전에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좀 한번 여쭤봐 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의료 대란이 예상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PA들 그러니까 간호사들 중에서 이렇게 약간의 프랙티스 하실 수 있는 네네. 자격이 있는 간호사들을 대거 투입하겠다. 근데 네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다 이런 얘기 네네. 하면서 도 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제가 언뜻 생각난 게 작년에 간호법을 네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네. 그거 통과시켜줬으면 오히려 이럴 때 더 간호사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면서 지역 의료하고 필수 의료에서 역할을 하면서 환자들한테는 더 좋은 처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사실 간호법이라는 것도 사실 뭐 엄청 파격적인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지역 의료에서 그 지역에서 좀 이렇게 이 역할을 좀 확대한다라는 정도 추상적인 법이었는데 그것도 통과가 안 됐죠. 그리고 한때는 간호사들이 그 의사가 없으면 혈압의 혈당 체크도 금지돼 있을 정도로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 굉장히 그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PA 간호사들은 사실 이제 워낙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일부 이제 실력 있는 간호사들이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실제로 이제 뭐 봉합이나 절개 같은 역할도 수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PA 간호사 없으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전체적으로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맞고 그리고 그 의사 수를 부족하게 한 방안으로 이제 의사를 늘리면 또 이 의사들 수입이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PA 간호사를 좀 합법화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전공의들을 아예 국가가 전액 비용을 지원해서 이 국가 관리를 하자. 그러면 국가가 관리를 하면 아까 울산의대가 서울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과 달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테니까 이렇게 뭐 공보위처럼 지역이나 아니면 뭐 좀 더 그 열악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전문의들을 늘리고 전공의들은 정부가 좀 취약한 지역에 좀 파견을 하는 방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것도 뭐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넘어서서 이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안. 그러려면 수가조정뿐만 아니라 아까 필수 의료 패키지 같은 것들도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잘 설계하고 의사들 이기주의를 넘어서 이걸 공적인 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게 단순히 이걸 찍어 눌러서 갈 문제도 아니고 2,000명을 늘려야 될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이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되겠죠.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은 필수 의료가 위기인 거다. 지역 의료의 붕괴의 해법을 함께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늘릴 것인지보다 어떻게 늘릴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불과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네. 그때의 공공의대 설립하는 거하고 네. 의대 정원 400명 증원하는 네, 거하고 그것 때문에, 필수 의료 네. 강화하는 거하고 패키지로 내놨는데 코로나 중임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 의사들이 개원의까지 포함해서 파업이라는 네. 네. 이름으로 그때는 네. 진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네. 때를 놓친 거 아니에요? 때를 그때 놓쳤죠. 400명 받았으면 지금 2,000명 나올 일 없잖아요. 네. 안타까운 건 그때의 이제 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윤석열 정부는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좋아 빠르게 가라는 정신으로 이거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들은 또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솔로몬의 아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그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 그걸 좀 간과하면서 이거 그냥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건 진실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집단 이기주의도 있고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도 맞지만 이건 또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의사들 이해하면서 윤석열 정부 네. 캄다운해서 네네. 적절하게 빨리 타협책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저는 그래도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공적인 의사도 늘어나고 많은 게 해결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다시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시간이 다 돼서. 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